굉장히 공격적이고 되게 적극적으로 예. 소액 투자하셨던 걸로 제가 예,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이번 하락장 괜찮으셨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많이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성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자기 관리도 좀 다시 하게 됐고요. 네. 저를 돌아보는 시간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 네.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점이 훨씬 많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단점 중에서도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지금의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요즘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많은 강사님들이 이제 그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의견도 비슷합니다. 2023년을 그러니까 빼박으로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빼박? 거의 빼박으로, 그러니까 작년 2023년에 나왔던 부동산 장세랑 지금 2024년에 나왔던 부동산 장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부동을 찍고 이제 핵심 지역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낙수 효과를 해서 이제 B급, C급 지역으로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그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대부분 강남 성수까지 지금 대부분 거래량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3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거의 4,000건 가까이 올라왔다는 게 대부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작년처럼 대세 상승처럼 이제 쭉 가는 그런 이제 투자를 해도 된다, 이런 장기적인 뭐 10년 방구에서 뭐 다시 뭐 2년 하락하고 뭐 7년 갈 거야, 이런 장기적인 상승보다는요. 예. 이제 국지적인,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후랭이 TV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때 두 가지를 얘기 드렸거든요. 똘똘한 한 채, 그 지역에서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들만 선호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시장이 좋았었고요. 올해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똘똘한 한 채, 즉 좋아지는 지역들만 좋아지고요. B급하고 C급 지역,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것에 구축 아파트들은 거래량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주황색이 네. 그 매매 거래량인데요. 네.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서 이제 2024년 이제 통계청 걸 가져오고 싶었는데 통계청 거에 한 달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가져와서 조금 이제 그래프가 좀 이렇게 좀 등락폭이 얕은데 등락폭이 확실히 커요. 통계청 거 갖고 와서 이제 그래프로 양을 이제 요렇게 해서 천 단위로 놓고 보면 상당히 지금 올라오는 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파셨던 분들이 올해 어떻게든지 팔아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지금 팔고 계시거든요. 사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대출이 좋은 게 나왔잖아요. 이제 그거 신생아 대출 네. 같은 거를 많이 이용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많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거래량이 좀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 그게 대세 상승장이냐로 봤을 때 저는 퀘스천은 붙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세 상승까지는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또 예. 최근에 총선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야당의 승리로 예. 끝났는데 그니까요. 예. 가슴이 아픕니다. 서울 집값 좀 어떤 뭐 정책적인 영향, 그다음 현재 규제 상황, 예. 뭐 지금의 분위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각 당의 이제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당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뭘 추구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개발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균형 개발, 같이 살자. 같이 수도권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지방도 같이 살고 거점도 같이 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 개발보다는 외곽에 있는 택지 개발에서 공공적으로 공공의 물량을 많이 부집한다라는 게 그 당의 이제 방향성이고요. 한나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죠. 제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 50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 그리고 두 번째가 규제 완화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당에서의 방패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확실히 이겼으니까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던가 재건축 재개발 쪽에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방에 대해서 다시 또 좋아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거는 균형 개발이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런 정책을 취하기에는 좀 시간적인 경과가 좀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분위기로 이 분위기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저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조금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상승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에 있는 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는 크게 퇴보될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110 대책 때 나왔고 314 대책 때 나왔던 이런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314 대책 이따가 나옵니다. 그 대책들에서 이제 취득세 완화하고 이제 주택수 빼주겠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퇴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던 이제 지방 균형 개발 대표적인 게 세종시, 특별도시 그리고 지방 혁신도시 뭐 이런 곳에 뭐 조금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제 규제 완화가 조금 좀 어려우니까 당연히 다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도 조금 좀 어려울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나씩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데 동력이 많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총선에서 이겼는데 시장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달라진 게 없던데요. 뭐가 지금 뭐 거래되는 데는 거래되고 뭐 수요자들은 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의 수요층이 실수요자라서 그래요. 다주택에 대한 다주택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없거든요. 규제로 다 막혀 있고 앞뒤로 묶여 있고 지금 파는 사람들은 실수요가 아니에요. 다주택이 팔고 실수요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수요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 뭐 규제하던가 나는 갈아타기인데 규제하던가 나는 이걸로 뭐 팔고 뭐 어떻게 뜰 생각이 없는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있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분간의 이런 상승 기조, 흐름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이제 다주택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적폐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시장에서 매물 수도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뭐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좀 갈아타서 이제 뭉치는 수요도 많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권 작가님은 그다음에 내년까지 왜 그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상저하고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올해 시장하고 내년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 중반까지 하반까지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은 지금에 있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뭐 내가 총선에서 졌어. 지지도가 떨어져.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주택 청약 쪽으로 지금 뭐 보내고 있던 자금들 그러니까 PF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증을 지금 정부에서 서주고 있는데 난 안 해. 금방 없으니까 다 빠질 거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신생아 대출 지금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거는 신생아 특별 대출이거든요. 그런 대출을 당장 막아버려 안 돼! 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연속성들은 계속 쭉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어서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지금에 있는 총선 전에 있던 그 부동산 햇빛? 따뜻한 건 아니지만 햇빛 정도까지의 부동산 그 온기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물어보시는데요. 내년에 이제 생각되신 게 제가 마지막 쪽에 얘기를 좀 드릴 건데 네. 내년의 기조는 이제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하느냐라고 봤을 때 내년쯤에는 그래도 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내년까지 딱 1년 반이거든요. 올해 이따가 좀 하반기란다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저는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제 책에도 적어놨어요. 제 책에 보면 작년 11월에 제가 제 책을 적어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때 책에도 보면 그때도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한다 그랬고요. 지금 상반기잖아요. 상반기에 보면 하반기에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하반기 가보시면 내년 상반기에 인하한다고 하거든요. 다 틀렸어요. 틀렸다는 표현보다는 단정지으면 안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도 이제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아요. 경기가 너무 좋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유가도 높은데 지금 뭐 전쟁도 2개나 일어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라고 봤을 거고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요즘에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내년 정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전세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유행을 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다시 또 이런 흐름 위에 올 것이니까 조심해란다. 이제 시험시험 이제 준비해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 이른감이 있어요.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요. 갭 투자 하고 싶어도 갭 투자할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적인 유동성이 없는데 그걸 할 수 있기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취득세부터 그렇죠. 금리나 허들이 너무 큽니다. 네, 허들이 너무 커서 전세가의 상승은 맞다고 보세요? 네, 저도 그거에는 한 표 보냅니다. 전세가의 상승은
불보듯 떠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계속 오를 것 같고 이제 곧 있으면 이런 식이거든요. 매매가는 어느 정도 보합이나 이렇게 떨어지고 전세가는 상승해서 어느 정도 붙어버리는 이런 구간.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어느 정도 손해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구간이 나타나기를 좀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상승하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기에는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책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달걀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아본 적이 없거든요. 다 분산 투자, 제 나름대로 분산 투자 해봤는데, 바구니를 담아놨던 쟁반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쟁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쟁반이 먼저 바로 서야 뭐 분산 투자를 하던가 쟁반 위에 달걀을 빼든가 하거든요. 예, 그것도 제 책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감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쟁반을 뒤집어 버렸지. 그렇죠. 엎어버렸지 이렇게. 어우, 탁 높은데 그렇게까지 큰 줄 몰랐습니다. 네, 다 죽어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또 공급 부족 얘기 또 나오니까 네. 26년, 27년 정도의 그 뻔히 보이는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에 예, 의해서 26년, 27년도쯤부터는 쯤에라는 표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쯤에는 이게 다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한 표 보낸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5년 안에는 그래도 흐름이라는 게 바뀌거든요. 네. 정책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흐름도 바뀌고 금리도 바뀌거든요. 네. 그럼 5년 안에 바뀐다고 손 치시면 2026년이나 27년쯤 되면은 금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다시 인하기가 와 있을 것 같고요. 정책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때 뜨면은 뭐 이제 뭐 번개탄도 몇 개 나왔을 것 같고 인천쯤에 지금 번개탄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때 그것도 인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또 어디 저기 뭐에 당진에서인가 나왔어요. 아유, 그거는 좀 개인적인 사정인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버틸만해요. 경기가 좀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더 익으려면 그때쯤 되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서 저도 주변에 톡방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제 2년 지났어요. 3년만 버티면 돼. 뭐 그런 소리 자주 하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 표 보냅니다.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내 집 마련 실수해야겠죠? 내 집 네. 마련 네. 언제 할까요? 전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작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막 떨어졌다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할 때 그때 주워놓은 물론 투자자도 계시겠지만 실거주분들이 거의 대부분 살 수 있었거든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입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나마 그 가격에서 빠질 가능성보다는 거기서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렇다 보면 실거주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라는 게 어디 투자가 아니고요. 뭐 어디 내가 한 집 살고 있는데 두 번째 집, 세컨드 집을 산다거나 뭐 어디 지방에 집을 사라는 게 아니고요. 네. 갈아타기로 좋은 지역으로 좋은 물건으로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지금보다 있는 곳에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길을 더 추천드립니다. 지금같이 좋은 시절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전 지방 투자를 많이 했는데 네. 지방 투자를 해서 지금 물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방 떨어지는 것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지방에서는 개수가 많을 뿐이지 서울에 10억 떨어진 거하고 지방에서 1,000만 원 떨어진 거하고 가격 차이가 그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다만 사람이 많다 보니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방 쪽에서 많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제 그게 파이가 커 보이는 것 뿐이죠. 서울이 훨씬 많이 떨어지고 반대로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서울에 조금 뭐 내가 여유가 좀 있고 아니면 뭐 무주택이고 뭐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개발이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재개발 재건축이 네. 쉽지 않은 분위기고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이고 또 건축비 때문에 또 네네. 싸우는 것도 많고 한데 초기 재개발 이야기들이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서 책에서 좀 놀랐는데 지금 초기 재개발의 서울입니다. 네. 서울 초기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이 지금 가장 싼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비하고 방금 얘기 드렸던 이제 이런 금리 상황, 그리고 이제 PF 상황, 이런 것 때문에 건축비가 이제 무한정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 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포나 용성 이런 곳에 보면 그것들도 옛날에는 다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밀집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어느 정도 개발의 힘에 의해서 물론 또 지금이랑 그때랑 또 다르겠습니다만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개발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좀 사람이 많이 올라갔다면 지금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서울의 지분을 소액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돼가지고요. 두 번째는 말이 좀 어폐가 좀 안 맞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정부의 기조는 조금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정부의 기조는 도심의 확장보다는 도심에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을 더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런 흐름,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투자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수익성에 대한 흐름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지금 서울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요거도 먹을 짓거리인 건 아는데 좋은 거를 좋게 오래 가져가라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거기에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다 맞는 건 아닌가고 생각해요. 좋은 거 오래 가져가는 거 누가 모르는가요?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압구정이잖아요. 압구정 살려면 얼마예요? 요즘에 77평 140억에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140억 있어요? 그거 오래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만 감당하면서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 게 저는 서울 초기 재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방 내려갈 때도 다들 욕했어요. 지방 재건축 되겠어? 그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이 건설사들이 재개발 안 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방에서 가장 돈 많이 벌었던 게 지방 재건축하고 지방 미분양이었거든요. 방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지분을 만들도록 하면 서울이 지금 가장 싸고요. 서울에 있는 가치를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이런 거 도심화가 더 심해진대요. 그렇다 보면 서울 쪽에서는 더욱더 인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인구? 1인 인구, 1인 가구. 그렇게 따지자면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게 저는 초기 서울 재개발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초기 재개발도 또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모아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예. 신통이라는 것도 있고 예. 굉장히 지금 이제 서울시는 종류가 많아졌는데 예. 뭐 어떤 거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까요?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공공 재개발도 있고 2차, 3도 있고 뭐 너무 많아요.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뭐 네. 이제 뭐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있고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이제 신통하고 모합니다. 신통하고 뭐한데 결론부터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신통이 가장 좋습니다. 신통이 훨씬 더 좋죠. 이제 단일 브랜드의 대규모 그 편의시설에 이제 높은 가격을 벌릴 수 있는 것이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계전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개의 구역에 여러 개의 건설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 건설사가 들어가면 6개의 건설사가 건설사가 6개의 구역을 다 먹을 수도 있고 한 개의 건설 속에 5개는 뭐 예를 들어서 이편한 세상 2개는 자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아타운이 지금 현실화된 곳들이 지금 없어서 지금 문제지 네. 모아타운을 실제로 되게 되면 네 거니 내 거니 하는 그런 싸움 같은 다툼들이 일어날 게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건 결론적인 문제고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통 같은 경우는 최대 단점 출구 전략이 없잖아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출구 전략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신통 같은 경우는 노후도에서 이제 모아타운보다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좀 심하니까 이제 사업이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규제가 이제 노후도 같은 거라든지 이제 이런 그 규제 완화가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래서 빌라업자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화가 돼 있으니까 사고 팔기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모아타운이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아타운 싫어했어요.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내가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는, 그러니까 이번 장을 겪으면서 나는 이거는 흑백 논리를 너무 과하게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자라면 빨리 환급성을 할 수 있는 모아타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 빌라거든요. 네. 빌라거든요. 뭐 신축 빌라를 제외하고 네.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가져오게 되면 한 5천만 원에서 한 2억 정도? 요 정도 가격이면 이런 것들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강사님들 얘기하시기에 초기 재개발 얘기하실 때 이제 1억 내외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매수자,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 시장이거든요. 전형적인 매도자가 뭐 까부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천만 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 5천 가지고도. 네, 충분합니다. 서울. 네, 항상 듣는 얘기는 초기 재개발 위험하다. 예.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예, 예.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부터 이제 듣던 얘기인데요. 뭐 해제되거나 예. 빠그라지거나.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한 재개발이나 안전한 모아타운은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명히 초기 재개발은 리스크가 있어서 그거를 크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작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차이가 뭐냐면 리스크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하고요. 피해야 될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피해야 될 리스크는 뭐냐면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입지 그리고 사업성 그리고 그 따라가는 그 조합원들의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감당해야 될 리스크는 뭐냐면 자기의 자본과 그 다음에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버틸 수 있지? 이걸 넣어놓고 내가 과연 출구 전략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체력이 있나? 이거는 감당해야 될 리스크인 것 같아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피해야 될 리스크보다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조금씩. 그래서 초보자들이 이런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잖아요. 나는 이거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 돈 나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넣었다가 바로 뺄 수도 있는데 대학 등록금이니까 나 잠깐 6개월밖에 못 쓰는데 라고 하면 피해야 될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런 리스크별로 개인별로 피해야 될 리스크를 자기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중간 정도로 이제 팁을 조금씩 드리자면 네. 7호선 라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이제 마포나 용산 이쪽에서 보시면 아이언이나 뭐 이쪽 서대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지하철 라인으로 개발이 많이 돼 있잖아요. 7호선 라인으로 개발이 안 된 곳들이 거의 이제 중랑구 그리고 이쪽에 노도강 이쪽이거든요. 이제 노원구 빼고요. 근데 이제 중랑구 쪽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개발의 힘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7호선 타면 20분이면 와버립니다. 그런데 중랑구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개발이 없어요. 개발이.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노원구도 신축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되게 좋아질 지역들 많거든요. 뭐 아레나도 생기고 뭐 삼표 이제 뭐 지금 철거됐죠. 이제 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제 역사도 들어오고 좋아집니다만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새 아파트가 없어서 사람들에 대해 좀 이렇게 외면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다가 이제 조금씩 베팅을 해놓는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가 좋아요라고 보시면 저기 이제 뭐 금천구도 욕하는 지역이고 중랑구도 욕하는 지역이고 강북구도 욕하는 지역이에요. 다 욕하는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욕해요. 욕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아무도 안 들어올 텐데. 그럴 때 쌀 때 좀 사놓고 나중에 개발의 힘이 들어와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뭐 개통되고 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저는 이런 지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7호선, 그러니까 강남을 통과하는 이런 노선 중에서 가장 좋은 노선이 2호선이거든요. 2호선은 서클 노선이고, 그 다음은 좋은 것이 이제 9호선입니다. 이렇게 강남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 곳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 완성이 되어지게 간다면 지금의 위상보다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목동을 사람들이 되게 가치 없어하고 되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계달의 힘이 왔다가 꺼지고 맨날 그거 할 거야 두두두두 하다가 동에서 걷다가 갑자기 동에서 쭉 걷다가 그게 한 3-4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다시 또 올 수 있는 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이 이제 강남을 연결할 수 있는 7호선 라인 쪽에 이제 면목동, 중화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구역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뭐 외우다가도 힘들겠더라고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그럼 이거 다 외우고 다 가보고 다 사야 되나요?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이 한 2-3개만 보고, 저도 그래요. 2-3개만 이렇게 보면서 빌라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라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뭐 구역 지정 됐네 안 됐네. 이게 중화 1구역입니다. 중화 1구역이 이제 리버선이라고 이제 분양 끝났고요.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여기가 중화 2구역. 이게 중화 3구역, 이게 중화 5구역입니다. 여기도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신통으로 갈까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 가운데 보면 이빨 빠진 지역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빨 빠진 지역. 요런 지역이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따라가는 지역, 이런 걸 B급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좋은 거는 알겠는데 따라가는 이런 지역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똑같이 생겼어요. 구역 지정된 놈이나 구역 지정 안 된 놈이나 구역 지정 돼서 올라가는 놈이나 안 된 놈이나 가보면 지도 안 보고 가면은요 똑같이 신축 빌라 많고요, 상가 많고요, 이제 막걸리병 많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구역 지정 안 되는 것들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제가 지방에서도 투자할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지방 투자했어. A급 사는 거 좋죠. A급 사면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액으로 좀 어느 정도 사놓고 간쳐놓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B급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구역 지정이 된 곳들에서 이제 얘네도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곧 이제 사업시행 인가 구간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라가는 아파트들이 좋습니다. 무슨 아파트? 대지 지분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그 공공 재개발에서 흐름이 다음으로 공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역들에 있는 따라가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가 힘든 거예요. 갭 투자 지금 뭐 하란 소리 사람들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신의 역량, 뭐 예를 들어서 투자금 5천만 원 있다, 뭐 투자금 2억 있다라고 하시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한 번 정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시흥이요, 시흥? 네, 시흥 쪽. 뭐 꼭 서울만 투자 가치가 있고 경기도는 뭐 투자 가치가 없고 인천은 뭐 버려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저 첫 번째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도 그렇고 투자자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견이. 인천이 흐름이 늦게 왔다 뿐이지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아니에요. 투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라고 해갖고 꼭 경기 남부만 투자 가치가 있냐? 경기 북부도 경기 남부 폭등하면 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뭐가 올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다? 서울에 투자할 투자금보다는 경기도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그래도 조금은 적어요. 조금 적으니까 자기가 조금 좀 투자금이라든지 명의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조금 좀 커져야 될 리스크를 조금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래도 저는 경기도권, 특히 시흥권 이런 거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작년에 이제 시흥에 이제 제가 추천 많이 했고요. 이제 기억하실란가 모르겠지만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게 인천이거든요. 네. 인천 투자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제가 사놓고 이제 띄운다고 욕을 많이 했는데 그 뒤로는 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3월달 이전에 또 이제 한잔 샀던 게 또 수원이거든요. 수원 쪽에서 이제 또 수원은 물량이 없어요, 여러분. 수원같이 좋은 것도 없지, 뭐 GTX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죠. 수원은 물량이 없죠. 거의 이제 전세 전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수원의 물량 폭탄이 분위기도 안 좋은데 물량도 너무 많이 들어온 게 수원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분양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미분양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이 분양권들이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 블로그 보시면 그런 거 추천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좀 앞으로도 좋아질 지역이지만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송도 10공구가 분양을 했는데 참패했어요. 말 그대로 참패했어요. 이제 이렇게 용적률은 되게 높은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 그래도 자이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주복형대로 해서 나쁜 것만 보긴 하는데 또 분양가가 좀 비싸긴 했죠. 9억에 분양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9억에 사라는 게 아니고요. 9억에 사라는 게 아니고 출구 전략이 가능할 만큼의 조건이 주어지고 변경이 있으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재수 좋으면 또 이제 잔금 뭐 또 유예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참패했어요. 원래 참패하려고 뭐 그렇게 분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걸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거 조직 분양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송도거든요. 또 이제 인천에 지금 미분양 단지가 총 2개가 있습니다. 송도 제외하고 2개가 단지가 있는데 하나는 검단에 있고 하나는 제물포라는 곳에 있어요. 제물포. 네, 그거 있는데 왜 분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분양가는 비쌉니다. 분양가도 비싸고 뭐 분양가가 당연히 비싸니까 입지도 별로 안 좋다고 평가를 받겠죠.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바뀌어지면 인천같이 바뀌어지면 일단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저는 좋은 투자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런 투자예요. 지방도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아쉽지만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제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는 그 지방에 투자를 했어야 됐을 때고, 네. 지금은 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에 그거 흐름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을 많이 돌아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딱히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이거다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거 없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째려보고 있으면 얘 괜찮겠는데? 라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미분양이 감소하면 매매가는 오릅니다. 미분양이 감소하면 매매가는 오르거든요. 그때 요때쯤이었 제가 후랭이님 만났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요때쯤 요렇게 미분양이 감소하는 때쯤에 만났었던 것 같아요. 요렇게 때쯤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욕하기 나온 거지. 그런 걸 뭐하러 사러 가? 미추홀고 미친 거 아니야? 남구를 미추홀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살지도 못하는데 뭐 멍멍이만 많고 그거라고 하고 입지를 보고 간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을 보러 간 거죠. 흐름을. 이렇게 흐름을 보고 간 거죠. 이렇게 흐름이 그러면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는 시기는 괜찮다라고 저는 제가 지방에서 투자를 더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서울 수도권이라고 다를까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베팅을 한번 해봤던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았어요. 이거 투자금 3천만 원 들었거든요. 저기 스타트 금액이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백운 1구역이라 얘가 이제 더샵 아르떼였고요. 이제 이게 백운 1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지도 계약금 5%를 걸고 어떤 분양 방식을 썼냐면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침에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선착순으로 들어온다. 이걸 오픈런 알바라고 하는데 한 사람당 한 18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주고 저녁부터 이제 줄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실수요는 아니고 이제 좀 그 분양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줄 서놓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톡방에다가 손도둑 찍고 뭐 경찰도 부르고 뭐 불러주고 뭐 교통정리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톡방에도 올라가고 카페에도 올라가고 블로그에도 올라가고 유튜브에도 찍고 이럴 거면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홍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대적인 홍보 효과가.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저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뭐야 알바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 그것들이 반응하는 그러니까 먹히는 시장인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잖아요. 자, 널고들 자빠져 있네. 뭐 요렇게 하는 건지 그런 시장이었지만 전자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좋았어요. 결론은 좋습니다. 결론은 좋아요. 얘도 이제 3천만 원 놓고 3천만 원 투자 수익률 100%가 되는 거죠.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올해도 이런 줄서기 알바 같은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중반기가 넘어가면. 그런 알바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작년처럼 이거 널거 있네. 뭐 이렇게 나갈 건지 뭐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볼 건지 아니면 미리 공부를 좀 해놔가지고 조건 바뀌었나? 그럼 조건 바뀌었으면 내가 출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그럼 내가 얼마 넣고 얼마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탈락했을 때 내가 가져가야 될 리스크는 얼마인 거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장이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4일 만에 이게 완판됐는데 그때 모셨던 분들은 이제 위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리스크 있어요. 리스크 있어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흐름이 좀 오는 시기라면 리스크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 환경, 타이밍에 베팅하게 되는 거죠. 올해 송도에서도 이제 좀 안 좋고 이제 계양구에서도 이제 효성지구 곧 분양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미분양이에요. 그러면 미분양이면 이런 거 분양권에 대해서 단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조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해놓고 뭐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열린다는 게 아니라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열릴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흐름이 같이 온다면 과거를 배워서 지금에 대입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금 여러분 공부하려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올해도 이렇게 벌어지면 똑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나도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해볼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건이 아빠라는 사람은 저렇게 투자해가지고 좀 수익을 보고 몇 천만 원씩 먹는구나.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쟤는 투자 강사잖아. 지가 먼저 넣어놓고 띄우는 거야. 수강생들한테 팔아먹는 거야. 단 한 번도 내 그래본 적이 없어요. 인천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지분을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천보다는 그래도 인천 쪽에는 그래도 빌라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아까 같이 얘기했던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래도 미분양이라든지 분양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타이밍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리스크라는 거는 본인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본인 개인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만큼의 그 리스크를 지고 가면서 그 리스크 안에서의 컨트롤이 된다면 출구 전략이 확실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의 출구 전략은 이겁니다. 이제 저의 출구 전략은 손해를 보건 이익을 보건 본전을 보건 팔 수 있으면 저는 출구 전략이 된다고 생각해요. 출구 전략.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금이 4천만 원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마피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도 팔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출구 전략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이제 이런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들어가야죠. 무조건 이익만 보고 수 있다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투자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투자할 때마다 무서워요. 저도 이거 팔 수 있나? 못 팔면 어떡하지? 못 팔아서 했을 때 난 익숙해야 되나? 그런 생각 계속 하고 답니다. 뭐 부동산 강사라고 해가지고 뭐 태권부기도 아니고요. 뭐 철인 28호도 아닙니다. 저희도 할 때마다 무섭고 이런 방법이 맞나? 그런 생각도 계속 가지고 가게 되고요. 그 시기마다 시기 때마다 그 지역 때마다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그럼 달라지면은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그 처음 가는 길에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제가 지방 내려갈 때도 그렇고, 지방에 갭 투자하러 내려갈 때도 그렇고, 지방에 미분양 투자하러 갈 때도 그렇고, 지방에 재건축 투자하러 갈 때도 그렇고, 다들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가본 사람은 없거든요. 조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라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길을 만들어가는 길에 자기의 출구 전략이 뭔가를 확실히 좀 생각해 보고 필요한 것 같아요. 저의 출구 전략은 무조건 파는 거예요. 내 명의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가 저의 출구 전략이고요. 그러려면 좀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에이, 4천만 원 버리지 뭐. 까지는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팔 수만 있다면 저는 그래도 한번 베팅해 볼만 하구나. 그래도 안 오를 가능성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면 그쪽에 베팅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이제 카이저님이라는 분이 되게 저는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카이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투자는 확률이래요.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51대 49면 51%의 투자 베팅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해놓고 49%에 물렸다면 그거는 감당해야 되는 거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선택의 문제이긴 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사업지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딱히 소규모 사업지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금액에 따라서 다 같이 똑같은 1억이라면 1억이라서 이제 대장주가 1억이고 따라가는 놈이 1억이라면 당연히 대장주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이렇게 5천만 원 미만 정도에 옛날에 3천이었는데 지금 3천 안 되는 것 같고 5천만 원 정도 미만 정도에 투자를 해보려고 하니 대장주들은 못 살 것 같고 그에 따라가는 단지들 당연히 수익률은 좀 작죠. 당연히. 그리고 또 수익 구간도 조금 작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죠. 저도 뭐 같은 투자금이라면 당연히 좋은 거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뭐 내가 3억, 8억, 7억, 10억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남두타운 가야죠. 당연히 왜 거기다가 칼질해갖고 1억씩 투자해갖고 인천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따라가는 B급 단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소규모 단지들을 추천하는 거죠. 같은 투자금이면 당연히 좋은 거 사셔야죠. 근데 돈이 있어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3억, 5억 넣는 거는. 그러다가 지금 7억을 거기서 이제 이게 작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다가 이제 제가 지금 무너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떠났다면 이제 저는 다시 또 이런 소규모 추천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수익 구간으로 수익률보다는 수익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나 지금 2024년 4월 이제 5월에 아마 편집본이 올라갈 것 같은데 나 5천만 원밖에 없다. 어떤 조언을 좀 30대 청년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나에게 1억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칼질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에게 1억 있다면 그러면 아까 같이 이제 중화 6구역을 살 것 같아요. 중화 6구역에 지금 빌라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신축 빌라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원룸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나중에 좀 제가 책에도 수익 계산하는 법 다 적어놨거든요.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고 돼지 지분은 몇 평 이상이며 평당 돼지 지분은 얼마 이상 것은 절대로 접근하지 마라. 이런 것들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을 사는 것들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좀 소규모로 잡아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언제 금리 인하가 될지 요원하거든요. 저는 올해 금리 인하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채권 가격에다가 조금 이렇게 한 번 정도 배팅. 여기 누군가가 적어놓은 거 있더라.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라고 이제 누가 이렇게 좋은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구글 검색으로 금리가 이제 내려갈 시기죠. 금리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채권 갭 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좀 안전하게 좀 젊으신 분이니까 하셨으면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반님처럼 소액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갈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같이 이제 다구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세대로 이제 뭐 물건을 늘리는 투자는 이제 저 있을 때는 맞았고요. 저 있을 때는 맞았고 제가 투자했을 시기에는 그게 맞았던 시기였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갈 그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만 그것들은 계속 수요가 몰리면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꼭 강남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 중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 뭐 hak권 좋은 아파트, 중랑구에면은 뭐 사가정 아이파크인데 사가정 아이파크보다 더 좋아질 아파트. 이렇게 그 지역에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꼭 좋아하는 아파트. 인천이라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장 좋아질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좀 실거주를 좀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 그게 끝났다면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그때 이후로 내가 좋은 거를 사놓고 그때 이후로 조금씩 명의를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뭐 좀 확실히 팔 수 있는 그런 미분양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뭐 6개월 안에 팔 수 있는, 1년 안에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이제 수원 8달 6구역 8구역인가? 6구역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까먹었어.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 지나고 나면은 지금도 입주 물량이 걔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금의 리스크도 적고 잔금에 이제 실거주한테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싸게 팔면 팔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한 번씩 좀 베팅해 볼 만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미분양, 서울 수도권에서의 곧 있으면 미분양들, 이런 것들이 좀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양구도 괜찮고요. 효성지구도 괜찮고요. 인천 쪽에 지금 물량들 지금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요. 수원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수원 밑에 있는 평택 구간에 지금 미분양이 조금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서울 수도권에서 가깝게 좀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것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죄송해요. 말은 쉬운데 직접 해보셔야 되지 좀 이런 감당에 대한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은데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미분양 하니까 대구 지금 대구. 물론 수성구가 아니어도 수성구 외 지역은 마피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곧 오긴 올 것 같아요. 아, 그날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날이 곧 오긴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를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보거든요. 수성구 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태평로 쪽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대구 쪽을 요렇게 이제 세 개의 섹터로 보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 수성구 쪽은 거의 끝났어요. 미분양이 끝나고 이제 입주장 때 이제 피바람이 지금 몰고 있는 동대구하고 이쪽에서 이제 피바람이 좀 몰고 있는 입주장이다 보니까 입주를 잘못 맞춰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평로 인근 쪽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미분양 소진 속도가 14,000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000개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미분양 소진 속도가 지금 다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소진이 이렇게 쫙 내려가 줘야지 이제 볼만하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내가 한번 이렇게 해야 그런 타이밍인데 쫙 들어가다가 좋은 것들은 어느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소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왜 소진이 안 된다?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것들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진될 즈음에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부터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구별로 요렇게. 그럼 수성구 끝나고 태평로 가도 되고요. 태평로 끝나 다음에 서대구 가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기는 오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언제 올 것 같으냐라고 당신이 보는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절대 개인 관점입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25년 상반기. 네, 그때쯤에서 미분양을 잡아놓는 것들이면, 그러니까 대구의 지금 미분양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다 입주장을 거쳐야 돼요. 입주장을 거쳐야 되는 미분양들이 대부분이야. 9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이런 거는 피해야 될 리스크지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입주장 치려면 뭐 아무리 7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5억, 4억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5억, 4억을 거기다가 투자해요. 이제 퀘스천이 붙는 거죠.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갖고 입주 물량이 거의 소진되는 즈음에 있는 미분양이라면 그래서 이제 서울 수도권이 괜찮은 거죠. 지금 분양해서 미분양 났는데 2, 3년 후에 입주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안에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구 전략이 가능한데 지금 대구 미분양은 사면 한 6개월에서 1년도 길어. 한 거의 6개월에서 8개월 안에 다 잔금 쳐야 되는 미분양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잔금을 쳐야 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는 피해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감당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바람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럼 내년 상반기쯤에는 대구도 한번 내려가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도 열심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먹을 거보다는 서울 수도권 먹을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굳이 아직까지는 대구 다 다녀보고는 계시네요, 진짜. 예, 지금도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갔다 왔고요. 작년에도 갔다 왔고. 다 다녀보니 수도권이 낫겠다, 지금은. 네, 서울 수도권이 지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건이 오빠 저 사람은 지방에서 투자해놨고 지방 까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지방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서울 수도권도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거를 투자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수익형을 투자해야 될 때가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 지금 지방보다는 그래도 좀 서울 수도권이 수익률도 괜찮고 안전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지금 얼기설기 지금 다주택자 되어 있는 어쩌다 보니 다주택자가 예. 되어 있어서 뭐 주공도 있고 분양권도 좀 있고 얼기설기 있는데 지방에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수도권으로 가야 될까요? 예,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물건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좀 파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팔고 있어. 아까운 거 알아요. 그래서 청주에 뭐 SK도 자이도 다 팔았고요. 그다음에 트릴로차도 팔았고 뭐 원주에 있는 더샵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대장주들 갖고 있는 저도 알아요. 아까 원주 왜 파셨어요? 저기 2년 일반과세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파는 거죠. 저는 세금 다 잘 내고 팝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편법 안 씁니다. 그리고 제 쓸 수 있는 것들 다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팔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해 나가고 있고 이제 정리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지방에 뭐 조금 물건 좀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언제 이게 다시 지방으로 흐름이 다시 놀려올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방은 죽으라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내가 먼저 살아야 그래도 차후를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나을 때를 준비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방을 봐야 된다는 소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수도권이고요. 한 8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수급계지는 금리 내려가면 이제 수급계지는 지방을 봐야 된다는 소수 의견도 좀 있긴 하거든요.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수급의 관점에서는 지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 금리나 이 글로벌 경제하고 이런 걸 몰랐다면 그 말에 동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근거를 했을까? 이걸 무슨 이론이라고 해요? 바구니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분산 투자를 많이 해놓고 지방에 같은 경우는 이 전세가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높아버리면 한 1,000만 원 가끔 그러면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뭐 풀피 전략 이런 게 많이 통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이 없어요. 샀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실거주가 받아서 이거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짱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갭 투자해갖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더 높게 사줘야 될 수요층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그걸 사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실거주가 사겠어요? 다주택이 사겠어요? 다주택 안 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장점이 있을지언정 피해야 될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 투자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은 무조건이란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이 먼저 올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먹고 그 다음에 지방 내려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2007년, 8년도에 이제 지방장들이 이제 이런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오른 적이 한 번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장들을 지금 대해서 다시 또 이제 옛날 커리큘럼 꺼내가지고 이제 캐캐먹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것들 꺼내가지고 이제 20년 전 이론 꺼내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한 표 보냅니다. 창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 괜찮다고 봐요. 창원 물량도 없고요. 호재도 간당 많고요. 또 요즘에 전쟁 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한화.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뭐 자주포 거의 뭐
난리라던데요? 그래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홀로 웃고 있는 데가 이제 창원 진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계속 이제 이런 거 낙수 효과가 있어지는 지역들 괜찮다고 보고요. 창원의 곳 그리고 KTX가 2028년인가 9년인가 창원까지 내려가려면 이제 대전부터 시작해서 일반 도로거든요. 일반 철도거든요. 일반 철도가 고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금은 KTX 요금인데 시간은 KTX가 아닌 일반 무궁화호 아니 저기 새마을호 시간으로 이렇게 타고 내려오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이제 시간 단축되는 것도 그렇고요. 낙수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웬간하면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수요도 크고 힘도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계속 그 지금 좀 이렇게 경제 뭐 불황형 경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좋아하는 지역이고 항공주도 괜찮고요. 좋게 봅니다. 경상도 나온 김에 울산하고 부산도 한번 코멘트 해주십시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이게 미분양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외곽이긴 한데 강서구에 외곽이긴 한데 그 택지 물량들이 되게 지금 계속 공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소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이거 잔금 치려면 힘들겠는데, 이거 들어가다가 이거 전매 제한도 있고, 이거 내가 출구 전략이 어렵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 물량이 좀, 그러니까 에코 델타시티가 조금 좀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 드렸듯이 투자자가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부산보다는 그래도 서울 수도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안 가고요. 부산 자체 투자자들도 부산 자체에 투자를 잘 꺼리고 있어요. 지금 부산이 좀 투자의 성지였잖아요. 성지다 보니까 피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좀 수요를 지금 많이 억눌러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가지고요. 울산 물어보셨는데 울산은 부산을 따라가는 지역이거든요. 울산이 오르려면 부산이 먼저 폭등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부산을 놓치면 울산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을 좀 지켜보면서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울산 뭐 남구 지금 뭐 근데 이렇게 학군도 괜찮고 뭐 동구 쪽에 지금 뭐 신축 나밖에 없는 데라고 하는데 수요 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울산보다는 부산이 낫고요. 부산에서는 조금 이제 강서구에 있는 델타가 명지도 지금 힘을 못 쓰는데 델타가 힘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돼야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주를 물어보시는데요. 원주 투자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 누누이 얘기 드리자면 저는 원주에 물건 한 개도 없어요. 다 팔았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물량 소나기는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있으시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하시고요. 한 번 갈아타게 돼서 두 번째 갈아탔을 때 팔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때 보장됐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안 날라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걸 들어갔을 때 6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차라리 좀 정리하시는 게 싸게라도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누누이. 물량 많은 곳은 피해가라. 특히 어디? 지방에서는.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다 팔았어요. 싼 것들도 팔고 대장주도 팔고 미분양도 팔고 분양권도 다 팔았어요. 원주에서는 지금 물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 많은 쪽들은 피해 가시는 게 상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관심 가지는 게 이제 이런 천안 쪽, 포항 쪽 이제 죽는다고 살릴 때 이제 요렇게 가서 이제 좀 가고 예, 올해 말 정도에 포항이 이제 피바다거든요. 이제 그런 때 갔을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죠. 요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요렇게. 꼭 왜 수도권만 지금 얘기하느냐. 그런데 지방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5대 광역시를 제외하고 천안이 미분양 소진 속도가 가장 큽니다. 많이 줄었네요. 미분양 소진 속도가 이런 지역이 괜찮아요. 이런 지역이 천안은 천안을 따라가는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미분양이 쭉 떨어지는 지역. 그리고 포항도 몰랐는데 포항이 한 6,000개까지 미분양이 있다가 지금 거의 반타작 됐거든요. 반타작까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외곽 지역대로 들어가고 중국은 미분양도 거의 더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분양하는 것들도 거의 뭐 1년에 한두 개? 뭐 3개? 뭐 이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포항이 대구를 따라가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미분양 이렇게 사라지는 속도들하고 입주 물량들을 지금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들도 한 번씩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할 거 다 했으면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볼 지역들이 저는 이런 지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잘 몰랐어요. 지금 이번 장에서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요? 타이밍이요. 그 타이밍은 뭘로 중요한다? 이렇게 이제 이 경제
그리고 금리, 그리고 정책. 금리는 장기적인 거고요. 정책은 단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죽이고 뭐 1년 단위로 뭐 이렇게 엎어치고 대치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이렇게 금리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서울 수도권이고요. 서울 수도권보다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저는 이렇게 미분양이 감소하는 지역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거 사진도 좀 재밌네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열심히 팔고 있다 뭐 그 소리입니다. 열심히 팔고 있다. 열심히 팔고 있다. 뭐 도장을 지금 열심히. 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원주 더샵도 팔았고요. 일동 미라주도 팔았고요. 그다음에 청주에 있는 뭐 신축,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축들 다 팔고 있습니다. 전 지방권들 다 팔고 있으면서 자금 다 정리하고 있고요. 건반님 맘에 그 매도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요새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욕심을 좀 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욕심을 좀 버리시면 돼요. 내가 RR이잖아요. RR이면 내가 팔고 싶은 건지 회고를 하고 싶은 건지 두 개를 하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지방에서 물건 팔면 어떡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RR이 3억이다. RR이 3억인데 내가 3억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10%가 빠지거든요. 2억 7천 정도 합니다. 2억 7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층이 3억이면 1층이나 2층은 2억 7천 정도에 한 10% 정도 빠져요. 대충 요것보다 싸면 팔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보다 싸게 너무 싸게 판 거 아니에요? 자꾸 뭐라고 하시면서 건반이보다 세게 높게 팔았어요. 뭐 자랑하시는 분 계신데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불어.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타이밍을. 타이밍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5억이었어요. 나 4억 5천에 팔거든요. 4억 7천 8천 뭐 이렇게 쓰면 4억 5천에 던지면 팔립니다. 3억 5천이었는데 3억 2천 3억 1천이면 팔려요. 그러니까 싸게 놓고 팔리면 되는데 그 기준은 뭐다? 1층이나 저층보다 약간 빨거나 같으면 팔려요. 그리고 또 뭐 중개사분들한테 뭐 복비 뭐 2배, 3배 줄 테니까 뭐 얼마에 팔아와라라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짱구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여러분들도 뭐 그만한 값어치의 조건이 돼야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물론 뭐 이제 통하는 경우가 생기긴 합니다. 뭐 극단적인 상승장이거나 극단적인 하락장에서는 그게 통하긴 합니다만 지금 같은 정체장에서는 팔고 싶으시면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결정할 건 결정하시면 팔려요. 지금도 계속 그런 상담 사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호가 얼마예요? 2층 얼마예요? 동향 얼마예요? 그럼 호가 얼마라고 그 낮은 가격부터 박으면 지금도 내가 얼마에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억까지 갔었던 건데 4억에 내놨는데 지금 그걸 3억 5천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도로 물어봤는가 모르겠어. 그리고 나중에는 3억 3천에 팔았대. 엊그저께도 그 방금 같은 경우 왔어요. 그러니까 3억 5천에 팔지 왜 안 팔았어 그거. 그럼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파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나가는 경우로 팝니다. 예. 법인 투자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법인 뭐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물건 담겨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법인 투자는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기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기가 되게 주거시장을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가시장으로 이제 법인을 많이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고시원 쪽, 뭐 스터디 카페, 그다음에 뭐 저 아이스크림점, 뭐 이런 것들 뭐 법인 카드로 이제 생활비 긁으면서 이제 매출액을 이제 상당 부분 상쇄시키잖아요.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이 규제가 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두 채 이상 법인 하나당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세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꼭 2개까지 만들어서 가볍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개 이상 지나가되면 가치가 없어요. 법인으로 주거 투자를 할 가치가 없거든요. 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얘기 많이 알고 계시니까 2개 이상 되면 6%를 감당하면서 투자할 건 같거든요. 저도 법인에 이제 분양권은 집이 아니니까 이게 그 종부세 기준으로 이제 그거 2개 이상 법인에다가 놔둬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오피스텔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사업형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자기의 물건을 좀 지키는 방향 몇 개? 2개. 즉 올라갈 값어치가 있는 것들 2개까지만 가져가시는 게 지금 법인 투자의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확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인 투자 또 시기가 또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좀 체력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투자 계획, 포트폴리오 조정, 매수매도 계획 같은 거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올해, 내년까지. 이런 거를 흐름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흐름 중요한 것 같이 작년에 이제
그 사람이 거짓말이지 기계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제 네. 블로그도 보시면 작년에 제가 뭐 투자했고 뭐 팔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나오겠지만 제가 작년에 투자했던 것들도 다 미분양이었어요. 미분양 투자해가지고 명의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뭐 그 전매 제한 같은 거 떠났을 때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들을 눈치 보고 있다가 싼 거 있으면 하나씩 사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그럴 생각입니다. 수원 8구역도 살려고 했는데 4층짜리가 넘어와가지고 안 산 거지. 나 그거 살려고 그랬어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송도고 이제 효성지구도 나올 거고 계양구라는 게 또 호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좋아질 지역들의 조건이 변하는 미분양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디 서울 수도권 인천 이런 쪽도 이제 이왕이면은 서울 남부가 괜찮겠지만 꼭 그런 걸 따지진 않고요. 이렇게 흐름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출구 전략이 확실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 어정쩡한 갭 투자 뭐 이런 거 할 생각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리하지 아직 못했던 이제 분양권 하나 남았는데 이제 그건 좀 고민해봐야 시기인 것 같아요. 아, 팔지 말지에 대한 고민? 팔 수 있으면 팔았겠죠. 이제 잔금을 쳐야 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잔금을 쳐야 될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덩어리가 좀 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적인 이제 역량으로는 저기 잔금 치기가 힘드니까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이럭저럭 어떻게 해야 되지, 저떻게 해야 되지 뭐. 해결하겠죠. 또 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께서는 이게 흐름적으로 봤을 때 잘 나가는 놈들만 계속 잘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강남권 좋은 것들, 송파구 좋은 것들, 강도구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좋은 지역들의 좋은 아파트들이 계속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똘똘한 한 채로. 지금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이렇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이 조금 좀 퇴색하는 반항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실거주이시라면 더 좋은 지역에, 학군이라도 좋은 지역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다주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건을 좀 정리하시면서 후위를 좀 대비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러 와가지고 자꾸 후위를 대비해라고 하는데 그래야 다음 탈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 금리 인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할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반기 가서도 이제 금리 인하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쪽가 되게 높아요. 지금 미국 경기가 되게 너무 좋아요. 전기차 시장 좋고요. 고용 시장이 너무 좋고요. 고금리도 좋고요. 특히 유가가 높아가지고 유가가 높으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때려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올라가 버리는 게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되게 낯서네요. 매크로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되게 낯서네요.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얻어맞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져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일자리 수도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소비 여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 때려버리면 미국이 그렇게 멍청하거나 약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짱구가 아니다. 예, 그렇죠. 착한 짱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미국이 할 가능성도 좀 여력이 좀 부족하거니와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2% 차이 나거든요. 2% 차이 나는데 금리가 한 1% 떨어졌다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겠어요? 올리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제가 2년 전에 한국은행에다가 되게 고마워하다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금리가 3.5%에서 멈췄어. 우리 한국은행 너무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한국은행 욕할 때? 전 되게 고맙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6%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지금 한국 경제는 지금 3.5%에서 올리지 않는 게 다행이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율도 그렇고 그런 것도 이제 정부 개혁도 그렇고 중국이 아니었으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더 올라갔을 거거든요. 이제 중국 위안화 절상되면서 그 유동성 자금이 미국으로 가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깨지니까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요소가 많은
그때 미국이 조금 내렸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된다? 저는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기다리셔야 되면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건 하늘만 알 거 아닙니까? 하늘만 알면은 좀 장기전에 대비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주택 가지신 분들은 희망하고 희망회로는 달라요. 아니, 희망하고 희망 고문은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올바른 방향을 옳게 보면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고요. 희망 고문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이렇게 쭉 끌고 가는 거를 희망 고문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건지 희망 고문을 보고 있는 건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이제 끝없이 오르다가 강사님들도 다 이제 더 먹고 사셔야 되니까 이제 그래프를 쫙 길게 해서 보시거든요. 한 40년 지해 놓으면 40년 동안 쭉 오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 뭐 4년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같이 떨어졌던 게 4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40년 동안 IMF 때도 이렇게까지 폭락한 적이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은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대처했으며 그 노하우를 어떻게 버텼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한번 버텨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멘탈이었던 것 같고요. 뭐 멘탈. 이제 물론 충격도 있습니다만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뭐 제가 정리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정리가 됐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네.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건야빠님 뭐 하고 살았어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제 궁금하다. 그런 거 봤는데 뭐 역전세도 맞았고요, 대출 이자 뭐 3% 내던 거 8%까지 냈고 뭐 수익률도 급락했고요, 뭐 미분양 잔금도 있었고 미분양 있었던 것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겪은도 겪었습니다만 네. 가장 저를 크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터졌어요. 정말 크게 터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고시원 사업을 하다가도 이제 수익형 사업으로도 넘어가 봤고요. 신도시 분양상가 하지 말라는 것들 다 해봤습니다. 뭐 그러네요. 분양상가. 지산도 해봤고요. 아이고 뭐 그것도 분양 지산상가 입주장이 있던 것들 뭐 그런 것들도 해봤고요. 뭐 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 체력 안에서 해서 다 해결이 다 가능했던 것 같고요. 가장 크게 했던 것이 이제 제주 펜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제 제주 펜션 사업을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방향성이 맞았어요. 이제 이런 주거 사업보다는 이제 이렇게 수익형 사업 그리고 이제 금리 사업 그리고 이런 현금 쪽으로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이제 버틸 수 있는 유동성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그릇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큰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큰 손해를 좀 봤습니다. 이게 제주 펜션 사업을 한다고 이제 제주도에다가 땅을 샀어요. 땅을 사는데 이제 한 3억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땅을 사가지고 이게 이제 제 땅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주 농가주택에다가 이제 레트로가 이제 항시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땅에다가 펜션을 지어서 거기다 이제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대놓고 이제 이걸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리모델링으로 한 3억을 꼬라박았습니다. 오, 3억을? 그리고 그런데 뭐든지 반전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억을 주고 이제 그 배수선을 하려고 이제 리모델을 했는데 소위 먹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인테리어. 네. 상당히 충격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3억이 이제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억을 또 해결을 하느라고 또 이제 뭐 변호사도 사고 뭐 이제 이자도 빼고 이제 사채 끌어쓴 것도 이제 이렇게 그 불지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자금들도 해결을 하느라고 한 1억을 또 더 꼬라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총 제주도에다가 이제 제가 현금으로 이제 박은 돈이 이제 7억이거든요. 정말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잃은 돈은 이제 액면가는 3억이지만 제가 이제 전체 손실을 본 돈은 7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컸어요. 그럼 건희 아빠는 그래도 땅을 살렸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3억 주고 산 땅이 지금에 이제 팔려고 봤더니 이제 이게 그 아까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미등기 건물이고 하나는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성화. 제주도에서 뭐 이런 게 좀 흔하긴 해요. 이제 거기서는 뭐 옛날 뭐 좀 가건물도 짓고 뭐 이제 불법 건축물도 짓고 거기서 들어가서 뭐 토굴에서도 살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레트로로 되게 환영받는 곳입니다. 입지는 최고예요. 입지는 최고예요. 관광지의 최고입니다. 정말로. 제가 봐도 뭐 관광타운에서 좋게 될 곳이지만 지금 가격으로 봤더니 그래도 1억 5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양성화가 안 된대요.
양성화가 불가능하대요. 원래 불가능한 물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가능한 물건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인테리어 사업자한테 속아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하고 그게 먹튀가 되면서 이제 7억이란 큰 돈을 손해보게 된 거죠. 전 이게 가장 컸어요. 이게 가장 컸습니다. 뭐 남들처럼 뭐 이제 물론 뭐 이제 역전세도 힘들었고 뭐 고시원도 힘들었고 뭐 저기 지산도 힘들었고요. 뭐 거기서 뭐 오피스텔도 한 뭐 7, 8개 사가지고 개당 한 2천씩 손해보고 뭐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게 가장 컸어요. 와.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어떤 교훈을 얻었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복귀. 고명환 작가님 아세요? 응. 고명환 작가님 되게 제가 존경하는 작가님이신데 이제 그 뒤로 이제 2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을까를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서 돌아와 봤더니 혹시 이제 고명환 작가님 책을 보면 첫 번째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얼마짜리 사람입니까? 라는 말을 그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보라고 하거든요. 실례지만 혹시 후레니님은 얼마짜리 사람이세요? 저요? 16만 8천 원. 16만. 16만. 아, 제가 10배 주고 사고 싶습니다. 후레니님.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제가 20억짜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게 다 이제 하락장 전까지 이제 이래저래 해서 이제 지하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빌라 4층까지 올라가서 지금까지 번 순수 자산을 해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게 제 그릇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그릇에다가 그릇을 좀 키우고 멘탈도 좀 키우고 체력도 좀 키우면서 서서히 나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게 제일 큰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그릇도 아닌 것에다가 너무 큰 욕심을 많이 불렸던 게 이제 제 이 패착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럼 지금 권야빠님 이거 지금 다 해결됐나요? 라는 게 해결은 될 수가 없고요. 이제 뭐 이제 2년이 지났는데 해결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제 가슴에 안고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돈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내든지 뭐 거꾸로 매달아 놓든지 잡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지금 제주 교도소에 그럼 딱 지금 열심히 지금 뭐 복역 중이시고요. 아, 네, 이미? 이미 배째라고 나오고 계신 겁니고요. 이번 건으로요? 아니면 다른 건으로? 제 거 하나에다가 다른 거 6건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 강사라고 이렇게 강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사람입니다. 저도 다 사람이거든요. 상다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이제 이런 부동산 강사가 이렇게 맨날 성공 신화도 얘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실패 사례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창피한 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뭐 좀 계속 이제 긍정 마인드로 가르쳐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또 뭐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는 다 돼가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송도의 분양권 하나 남아 있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신도시 분양권 이제 신도시 분양권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든지 또 막아야죠. 이제 그거 하나 막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고시원은 뭐 털고 나오면 되는 거고 이 신도시 분양상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신도시 분양상가 분양권을 샀는데요. 네. 네, 상가 분양권을 샀는데 말 그대로 이제 신도시 분양권 상가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네. 5억짜리를 샀는데 이제 20평도 안 되는 거를 사가지고 수익률 사봤더니 뭐 대출 제외하고도 한 2억 5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추가 금이 한 1억 정도밖에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1억 5천 어떻게 준비하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 달에 잔금인데 옛날처럼 뭐 이제 근데 이렇게 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옛날처럼 뭐 잠 못 자고 뭐 이러고 고민하고 이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할때는 포기 상태인가? 뭐 이렇게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와,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오, 대단하다.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반성을 되게 많이 반영하고 제 그릇도 아닌 것을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뭐 그러니까 제가 지방 투자로 저는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큰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뭐 10억, 20억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1,000만 원 놓고 투자해서 2,000만 원 벌고 2,000만 원 놓고 투자해서 3,000만 원 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지방 분양권에 미분양 분양권에 투자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이제 제 실력이었다기보다는 그때 또 물 들어왔을 때쯤에 제가 운 좋게 그것들을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분양권 하나당 뭐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뭐 그래 봤었는데 큰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짜실짜실하게 돈 벌었던 돈을 한 번에 잃어보니까 왜 잃어버렸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뭐 욕심도 있지만 멘탈이 약했던 것 같아요.
멘탈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멘탈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멘탈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봐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뭐 이제 돈 벌려고 목적이 돈 벌렸으니까 목표가 돈이었으니까 뭐 이제 맨날 부동산 책만 보고 뭐 금융책만 보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사덕도 찾아보게 되고요. 고전도 찾아보게 되고 시집도 찾아보게 되고 한 달에 한 10권 이상은 책 읽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마다 1시간씩 책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긍정화강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다 해보고 뭐 아침에 찍어보고 돌려보고 뭐 10시간씩도 들어보고 소용없더라고요.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이렇게 좀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게 좀 심리적으로 좀 제일 안정이 되는 행위였던가요? 좀 이렇게 하면서? 책을 봤었는데 고전책을 봤었던 게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하기에는 이제 고명환 작가님 책이 가장 큰 도움이 됐었어요. 감옥 가면 돈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옥 가서 돈이 있으면 이미 합의를 받겠죠. 근데 합의를 안 보고 이제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면 이제 받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것도 좀 이렇게 시간 끌어도 되나? 할 말 많은데? 괜찮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사기를 치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실형이 나옵니다. 근데 10억 정도의 사기를 치면 3억 정도 사기를 쳤다 손 치죠? 그러면 한 3년 정도가 나와요. 100억을 사기를 치면 10억,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 전세 사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 봤자 그거 7년에서 8년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떼고 나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전세 사기를 친 사람하고 1,000억짜리 이제 코인 사기를 친 사람하고 같이 이제 깜빵을 갖다서 치면 그 사람은 몇 년 나올 것 같아? 15년 이상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뭐 한 7년에서 8년 요 정도 나오는 게 우리나라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것들이 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되게 나쁜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나도 건달이란 나도 양아치인데 같은 양아치 짓거리도 좀 해볼까 막 그러고 막 나쁜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뭐 나도 처자식 있는데 그럼 되나요? 우리 애들 그렇게. 제일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이제 해결이 돼간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 위로를 해줄 때, 제 주위 분들이 위로를 해줄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곰빠님은 건물 안 했잖아요. 건물 안 했으니까 건물도 두 가지거든요. 신축 있고 리모델링 있거든요. 뭐 여튼간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투자금 가지고 이제 90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을 하면 뭐 여튼간 이렇게 투자를 했고 맞춰가지고 팔고 뭐 이런 게 재작년에 이제 대체적인 트렌드였거든요. 그렇죠. 뭐 건빠님은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신 분이 한 분. 네. 두 번째가 저는 수강생분들한테 뭐 돈 뺏는다, 뭐 공투 뭐 이런 거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샀으니까는 저 샀습니다라고 알려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내가 뭐 띄우거나 뭐 팔았습니다. 팔고도 당연히 얘기하거든요. 사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건빠님 되게 빨리 파셨네요. 난 갖고 있는데 라고 하고 뭐 이러신 분은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내가 팔고 나가서 저도 투자자인데 당연히 이제 사고 팔고 해서 타이밍은 제가 재는 거니까요. 뒷빠님은 그래도 이런 공투 같은 거 안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실 거야라고 하시는 분이 두 가지 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월 달에 가가지고 풀을 뽑았어요. 2년 동안 방치를 해놨더니 그냥 이 뭐 아마존이야 그냥 힘을 올라가지고 풀 뽑으면서 진짜. 근데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쓰면? 안 쓰면 되는데 이제 집이 망가지잖아요. 또 옆집한테 또 피해를 주잖아요. 이렇게 그 옆집들은 사는 집들이니까 이렇게 그 실제로 사시는 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조금씩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풀을 뽑으면서 집사람하고 둘이서 자기야 이거는 절대 팔지 말자 우리 눈물 난다고. 알았어 내가 자기 이름으로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등기소 가자. 다음에 또 한 번 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약간 더 좋아졌을 상황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수습하시고 또 투자도 또 이어서 또 잘 되시면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책 보면 저도 지금의 책이 내야 될 때가 아니란 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항시 투자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방향성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서 확장해야 될지 뒤게 해야 될지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될지 뭐 지방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책을 보면서 저는 부동산 책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뭐 고전도 읽어보고 시집도 읽어보고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뭐 마인드 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책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전하는 거더라고요.
지식이야 뭐 그냥 유튜브 찾아보고 뭐 GPT-4한테 물어보면 그냥 빙에서 그냥 쫙쫙쫙 올라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락 오시죠? 뭐 수도권 아파트 투자의 기적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천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네.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볼 타이밍입니까?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하고 그 인트로 앞에 부분 꼭 읽어보세요. 그 앞에 30페이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0페이지를 적기 위해서 2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아니, 허비했단다. 2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반성문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하락기 때 이런 장을 겪어본 적도 없고 네. 겪어봤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40년 만에 처음 온 이런 대세 하락기를 누구한테 겪어보겠어요. 뭐 누구한테 겪고 IMF 때도 이런 하락장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꼭 지난 20년 동안 투자하셨다고 뭐 깝죽대시는 분들 계시는데 20년 투자하셨어도 이런 하락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저도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반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4년 5월 달에 이제 시작하는 불인이 분들 위해서 좀 어쨌든 폭등도 겪어보시고 폭락도 겪어보시고 뭐 안 좋은 일도 좀 겪어보시고 하셨는데 끝으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조언 조언 해주신다면 불인이 분들에게 이제 제가 조언할 자격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7년차 투자자로서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를 보시면 첫 마디에 나왔었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뭐 감당해야 될 리스크도 흠뻑 나오고 이런 게 나오지만 네. 자기가 얼마짜리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얼마짜리 사람, 그게 자기의 그릇이고요. 그 그릇을 넘어가면 분명히 좀 화가 따르게 된다는 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상장이 되더라도 자신의 그릇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천천히 꾸준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리하지 않고요. 현금 계속 쌓아놓고 있고요. 조금씩 대비하고 있는 삶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억짜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2억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다시 키워가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번 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고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껴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